육군본부의 제3회의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감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장 한유진 소령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는 군인으로서의 복종을 의미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한 굴욕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앞에는 육군 중장 권일상 사령관이 거대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오만하고 나른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과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의 정복 어깨에 달린 태극기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어둠 그 자체였다. 권 사령관의 측근이자 국군 기무사령부의 실세로 불리는 박진태 대령이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왔고 그의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회의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박 대령은 유진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상체를 굽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거칠고 차가운 손가락을 뻗어 유진의 뺨을 느릿하게 쓰다듬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상관으로서의 위계를 이용한 저열한 도발이었다. 유진의 전신 근육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긴장했지만 그녀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같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707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박 대령의 입술이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유진의 귀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는 유진의 배경과 능력을 모두 비하하려는 의도가 가득 담겨 있었다. 코라, 자네가 그 유명한 한태평 장군의 금지 오겹 외동딸인가? 소문대로 얼굴은 곱상한데 상황 파악하는 머리는 영둔하군. 그는 유진의 뺨을 만지던 손을 거두어 자신의 제복 바지에 더럽다는 듯이 쓱 문지르며 그녀가 이룬 모든 성취가 오로지 아버지의 후광 덕분이라고 단정 짓는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진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고 정면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보고나 질책의 시간이 아니라 며칠 전 인천항에서 있었던 707 특임단의 작전 결과에 대한 보복성 신문이라는 것을 유진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당시 유진의 팀은 상부의 명확한 지시 없이 현장 판단에 따라 의심스러운 컨테이너를 급습했고 그 안에서 다량의 불법 무기와 현금을 발견하여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칭찬 대신 돌아온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목과 지금의 이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그 컨테이너가 권 중장과 박 대령의 비자금 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방증이기도 했다. 그들은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군사 자산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일상 중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707 부대의 작전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마치 쓰레기를 다루듯 바닥으로 내던졌고 종이 뭉치는 유진의 무릎 앞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한 소령, 자네가 707을 맡은 이후로 부대가 아주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어. 현장 지휘관의 독단적인 판단이 군의 기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모르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고 방 전체를 울리는 권위적인 톤으로 유진을 압박했다. 그는 유진의 행동이 단순히
명령 위반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카르텔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군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그녀를 몰아쓰고 있었다.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를 바라보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고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대를 조절한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당시 현장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즉각적인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밀수품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수색의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정연하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권 중장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만들었다. 권 중장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유진의 태도에 눈썹을 꿈틀거렸고 옆에 서 있던 박 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박 대령은 다시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구둣발로 툭툭 건드리며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이는 유진을 군인이 아닌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행동이었다. 시민의 안전 웃기지도 않는군. 자네는 그저 영웅놀이가 하고 싶었던 거겠지. 아버지처럼 전쟁 연궁이라도 되고 싶었나? 박 대령의 말은 유진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렸다. 한태평 장군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했던 인물이었고 유진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며 박 대령을 올려다보았다. 제 아버지는 명예로운 군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웅놀이가 범죄자를 잡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놀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는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 박 대령을 순간적으로 움찔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박 대령은 예상치 못한 유진의 반격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권 중장은 흥미롭다는 듯이 턱을 괴고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손가락을 까딱여 박 대령을 제지했고 느릿한 목소리로 유진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말대꾸 하나는 기가 막히군. 좋아, 한소령. 자네의 그 잘난 애국심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두고 보지. 당장 내일부터 707 특임단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의 부대원들까지 모두 옷을 벗게 될 거야.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으며 유진의 목줄을 죄어오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였다. 유진은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를 올리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잃지 않았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박 대령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여자가 군복을 입고 설친이 부대가 이 꼴이지. 얌전히 시집이나 갈 것이지. 왜 여기서 고생을 사서 하나 유진은 그 말을 무시하고 묵직한 철문을 닫았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복되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유진의 발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본청 건물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그제야 막혀있던 숨이 트이는 것 같았지만 유진의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한 계산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고 발신자는 707 부대의 부관인 김민준 대위였다. 단장님, 무사히 끝나셨습니까?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벌써 정문에서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예상이 적중했다. 그들은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으며 이는 707 부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속셈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김 대위에게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김 대위, 지금 즉시 비상소집을 발령해. 그리고 보안 등급 1급 문서들은 전부 물리적 서버에서 분리해서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 그들이 찾는 건 우리가 인천에서 확보한 증거물일 거야. 절대로 뺏겨선 안 돼.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어둠 속을 가르며 부대를 향해 질주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보다 더 비열하고 위험한 보이지 않는 권력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유진은 인천항 작전 당시 확보했던 컨테이너 내부의 사진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무기 상자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의문의 장부, 그리고 그 장부에 적혀 있던 대산 로지스틱스라는 기업명.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기업이 권 중장과 박 대령의 자금줄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조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기에 유진은 자신만의 방식, 즉 7빙서문 7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7207 특수임무단. 위병소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르게 삼엄한 경비 태세가 갖춰져 있었고 낯선 군복을 입은 기무사 병력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유진이 차 창문을 내리자 기무사 중위 한 명이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이는 자대의 지휘관에 대한 명백한 결례였다. 유진은 선글라스를 벗고 차가운 눈빛으로 중위를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비키세요. 내 부대에 들어가는데 남의 허락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중위가 주춤하며 물러서자 유진은 그대로 차를 몰아 영내로 진입했다. 지휘 통제실에 들어서자 김민준 대위와 각 팀장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유진을 맞이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기무사의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유진은 정모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부하들을 둘러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들었겠지만 내일부터 고강도 감사가 시작된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약점을 잡아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707이다. 약점 같은 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녀의 말에 부대원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고 그들은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김 대위를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여 문을 잠그고 도청 탐지기를 작동시켜 방 안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진짜 명령을 하달했다.
민준아. 공식적인 감사는 내가 전면에서 막아낼 거야. 너는 알파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추려. 우리는 그림자 작전을 수행한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꺼내 김대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대산 로지스틱스에 대한 기초 정보가 있어. 그들이 군납 비리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권일상 중장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파헤쳐야 해. 김대위는 USB를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옷을 벗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군사법정에 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내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군대의 명예가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고 김대위 역시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경례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강인하고 올곧은 군인의 표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싸움에 희생당한 패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무장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사냥꾼이 되어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부대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기무사 감사관들을 태운 차량 행렬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박진태 대령이 선두 차량에서 내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는 마치 점령군 사령관처럼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진은 연병장 단상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완전 군장을 한 707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열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이자 7.07의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박 대령은 유진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 준비는 많이 했나 보군. 한 소령.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는 정해져 있어. 자네는 여기서 끝이야. 유진은 박 대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꾸했다. 끝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리고 대령님, 여기는 제 부대입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고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기무사 감사관들을 태운 검은 세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영내 숙소 쪽으로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 공기의 질감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다. 도열에 있던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쥐고 있는 주먹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유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대원들 사이를 걸어가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는데 이는 동요하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이자 지휘관으로서 보내는 신뢰의 표시였다. 그녀는
대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침묵 속에서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했고 이 부당한 처사가 오히려 부대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김민준 대위가 유진의 뒤를 바짝 따르며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그의 시선은 유진의 뺨에 남아있는 희미한 붉은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아까 박대령 그 자식이 감히 단장님의 몸에 손을 대다니 제가 그 자리에서 턱을 날려버렸어야 했습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상관이 당한 모욕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치를 떨고 있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걸으며 낮게 대답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김대위,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흥분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을 거다. 집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무거운 가죽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밀려오는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박진태 대령의 차가운 손가락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짓밟힌 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군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망령과도 같았고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그녀를 옥죄어 왔다. 유진은 서랍을 열어 낡은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내 들었고 뚜껑을 여닫으며 팅팅 하는 맑은 금소금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이 라이터는 아버지가 강제 전역을 당하던 날 어린 유진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가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였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라이터의 불꽃을 바라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곤 했다. 불현듯 그녀의 기억은 15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의 진흙탕 훈련장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사관생도였던 유진은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기억 속의 한태평 장군은 쓰러진 딸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차가운 눈빛 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어나라. 유진. 적은 네가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네가 내 딸이라고 해서 총알이 피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유진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강렬했다. 어린 유진은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이를 악물고 진흙탕을 박차고 일어났고 그때 아버지의 눈가에 스쳤던 짧은 안도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군복은 권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입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 신념 때문에 결국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회상에서 깨어난 유진은 눈을 뜨고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권일상과 박진태. 그들은 군복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했던 부패한 군인의 전형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를 내리고 사무실 한쪽 벽면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인천항 작전에서 확보한 암호화된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공식 보고서에는 누락시켰지만 그녀는 현장에서 발견된 이중장부의 사본을 몰래 백업해 두었었다. 이것이 발각되면 군법 회의감이었지만 그녀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유진은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독립 네트워크 노트북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했고 복잡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화면 가득히 알 수 없는 숫자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정보장교 출신인 유진의 눈은 빠르게 핵심 데이터를 찾아냈다. 대산 로지스틱스의 거래 내역은 단순히 무기를 밀수입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그들은 군용 장비의 핵심 부품들을 해외 저가 업체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뒤 라벨만 바꿔치기 하여 국산 정품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라 국가 방위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특히 유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최근 최전방 부대에 보급되기 시작한 신형 방탄조끼에 들어가는 세라믹 플레이트의 납품 기록이었다. 장부에 따르면 대산 로지스틱스는 규격 미달의 저가형 플레이트를 수입하여 대산의 물류 창고에서 재포장한 뒤 군에 납품하고 있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의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규격 미달의 방탄조끼라니 그것은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종이 쪼가리를 입혀 내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살인 행위였다. 그녀는 얼마 전 DMZ 수색 작전 중 총격전으로 사망한 22사단 소속 병사의 뉴스를 떠올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민준 대위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는 유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단장님, 뭔가 찾아내셨습니까? 표정이 심상치 않으십니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을 김대위 쪽으로 돌려주며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봐, 민준아. 놈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병사들의 목숨을 팔아서 배를 채우고 있었어. 인천항에서 발견된 그 컨테이너.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어. 김 대위는 모니터에 띄워진 데이터들을 훑어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컵이 구겨졌다. 이 개 자식들, 어떻게 같은 군복을 입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국방부 검찰단에 제보해야 합니다. 김 대위가 흥분하며 소리쳤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말렸다. 안 돼. 국방부 검찰단도 권 중장의 영향력 아래 있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만 인멸되고 우리만 역으로 당하게 될 거야. 우리는 더 확실하고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아야 해. 유진은 냉정함을 되찾고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707 부대의 특수작전 능력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군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유진은 김 대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지금부터 작전명 고스트를 발령한다. 대상은 대산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모든 인물과 시설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단 한 줄도 남겨서는 안 돼. 알파팀 내에서도 입이 무겁고 믿을 수 있는 인원 5명만 선발해. 나머지 부대원들은 내일부터 시작될 감사의 전력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고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기무사 놈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연막을 쳐야 한다. 김 대위는 유진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가면서 부대의 불빛은 하나둘씩 꺼졌지만 유진의 집무실과 지하 벙커의 작전 상황실은 여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기무사 감사관들은 내일 아침부터 유진을 털어먹을 생각에 숙소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아버지 한태평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정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책상 위로 돌아와 대산 로지스틱스의 주요 거점 지도가 띄워진 태블릿을 켰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의심 지역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다. 인천항 물류센터, 파주에 있는 제2창고, 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산 본사. 이 거미줄처럼 얽힌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타격해야 했다. 그녀는 파주 창고를 첫 번째 타깃으로 설정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경비가 허술해 보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한 물건을 숨겨두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일 수도 있었다. 유진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새벽 3시. 유진은 집무실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대어 쪽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작전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었고 유진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죄책감과 인정 욕구의 발로였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닦으며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에게 떳떳한 딸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성전, 승잔이었다. 아침 점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유진은 말끔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집무실을 나섰고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김민준 대위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그녀는 연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 멀리서 기무사 감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이닥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전계 특수부대원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유산인 뜨거운 군인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곧 시작될 감사는 지루하고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이었다. 박진태 대령은 유진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들 것이고 유진은 철저한 방어와 기만 전술로 그들의 시선을 돌려야 했다. 그 사이에 김대위가 이끄는 알파팀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 것이다. 유진은 연병장 단상에 올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자신의 부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전원, 주목 오늘부터 우리는 적과 교전한다.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규정과 원칙이다. 단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마라. 유진의 힘찬 함성이 부대에 아침을 깨웠다. 아침 해가 차에 떠오르기도 전인 새벽 5시부터 707 특수임무단에 영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는데 이는 적군의 기습 공격 때문이 아니라 기무사 감사팀의 예고 없는 급습 때문이었다. 박진태의 대령이 이끄는 감사관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막사 곳곳을 들쑤시고 다녔고 병사들의 개인 관물대부터 시작해 총기 보관소의 먼지 하나까지 트집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하겠다는 명목해 개인적인 서신이나 사진첩까지 뒤져보며 병사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고 이는 명백히 유진과 부대원들의 심기를 건드려 도발하려는 의도된 행동이었다. 박 대령은 연병장 한가운데에 의자를 놓고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지휘봉을 딱딱거리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잔인함을 띠고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부사관들을 불러세워 복장 분량을 지적하거나 경례 소리가 작다며 얼차려를 부여하는 등 지휘관인 유진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유진은 본부 건물 2층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그와 부딪히는 것은 오히려 그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라는 것을 알기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감사관들의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달았고 급기야는 작전 대기 중인 팀의 장비 점검을 이유로 출동 태세를 해제시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으로 내려갔고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현장을 일순간에 침묵시켰다. 유진은 박대령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령님, 지금 5분 대기조의 장비까지 해체시키는 것은 작전 반응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국가 안보에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를 빙자한 작전 방해는 중대 군법 위반임을 모르십니까? 유진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박 대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건방진 소리 집어치워 한 소령. 내가 보기엔 자네 부대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 같군 그래. 7207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실력을 증명해봐. 지금 당장 대테러 사격 훈련장으로 집합시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제한 시간은 10분 타겟 명중률 100%가 안 나오면 전원 영창 보낼 줄 알아. 이것은 사전 준비 없이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무정의에 대고 짧고 간결하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영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흩어져 있던 대원들은 순식간에 완전 군장을 갖추고 사격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빨랐으며 박 대령이 예상했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대원들의 눈빛에는 자신들을 모욕한 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단창을 결합하는 철그럭 소리가 연병장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박 대령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사격 훈련장은 인질 구출 작전을 가정한 복잡한 미로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타겟들은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사수의 반사신경을 극한으로 시험하도록 되어 있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두 진입조가 섬광탄을 투척하며 진입했고 쾅 하는 폭음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마자 콩 볶는 듯한 총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대원들은 서로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하며 전진했고 타겟의 미간과 심장에 정확히 2발씩을 꽂아 넣는 더블 탭 사격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이었다. 모니터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감사관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박대령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갔다. 마지막 인질 타겟을 확보하고 테러리스트 타겟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 45초였으며 이는 역대 707 부대의 훈련 기록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놀라운 성과였다. 사격이 종료되고 표적지 확인 결과가 전광판에 떴을 때 명중률은 정확히 100%를 가리키고 있었고 단 한 발의 오발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유진은 굳은 표정에 박대령을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정중하게 물었다. 대령님, 보시다시피 저희 부대의 기강과 실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족한 점이 보이셨는지요? 박대령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억지로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결과 앞에 말문이 막혀버린 상태였다. 그는 씩씩거리며 부관에게 소리쳤다. 야, 뭐해. 다음 장소로 이동해 식당 위생 상태 점검한다. 이번엔 쥐새끼 한 마리라도 나오면 가만 안 둬.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장소를 옮기며 도망치듯 사라졌다. 감사팀이 식당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동안 본청 지하의 보안 서버실에서는 또 다른 은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민준 대위와 정봉과 소속의 전계 요원 2명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독립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산 로지스틱스의 메인 서버에 우회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유진이 감사팀의 시선을 끌어주는 동안 그들은 적의 심장부에 침투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기에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만 줄의 코드를 분석하고 방화벽을 뚫어내고 있었다. 대산 로지스틱스의 보안 시스템은 일개 물류 회사라고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견고했는데 이는 국방부 내부망과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 대위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이 자식들 군용 보안,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썼어. 이건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는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계의 해외 경유 서버를 거쳐 마침내 대산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화면 가득히 암호화된 파일 목록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났다. 김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젝트 RS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 비리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군에 납품된 방탄조끼뿐만 아니라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들까지 중국산 저우가 부품을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수익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명의자 리스트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즐비했다. 특히 박진태 대령의 천함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가 매달 거액의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간 사실은 그가 이 거대한 카르텔의 핵심 멤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한편 식당을 뒤지고 나온 박 대령은 별다른 소득이 없자
짜증이 극에 달해 있었고 유진을 다시 호출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조리실 바닥에 물기를 가리키며 위생불량이라고 고함을 질렀고 영양색의 식단표가 부실하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유진은 그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대령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감사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인격 모독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국방부에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박 대령은 잠시 주춤했다. 박 대령은 유진의 눈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한소령,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네 아버지가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 기억 안 나 똑같은 꼴을 당하고 싶어. 그는 유진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협박했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다. 제 아버지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셨기에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저 또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령님이야말로 밤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박 대령은 오늘은 이만 철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내일은 행정 서류를 낱낱이 파헤칠 테니 각오하라고 소리치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그의 차량 행렬이 멀어지자 부대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유진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곧장 지하 상황실로 향했다. 김대위는 상기된 얼굴로 유진을 맞이하며 확보한 자료를 띄워놓은 모니터를 가리켰고 그곳에는 적들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유진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희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확실한 이빨을 갖게 된 것이다. 잘했어. 김대위 이 자료들을 전부 백업해서 안전한 곳에 분산 저장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대산 로지스틱스의 파주 창고를 집중 감시한다.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일 거야. 유진의 지시에 김대위와 정보 요원들은 힘차게 복창하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유진은 텅 빈 연병장을 홀로 걸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문득 오늘 하루 종일 괴롭힘을 당했던 부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유진을 따랐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그녀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었다. 유진은 이 훌륭한 군인들이 비리 장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희생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다짐하며 반드시 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새벽 유진은 파주창고 잠입 작전을 위한 브리핑을 소집했고 알파팀 최정예 요원 5명이 작전실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전술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지도 위에 작전 구역을 표시하며 말했다. 이번 작전은 비공식이며 발각될 경우 우리는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더 많은 전우들이 불량 장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선택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요원들은 일제히 경례를 하며 화답했다. 단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유진은 부하들의 충성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어둠을 틈타 파주로 향하는 승합체 몸을 실었다. 이제부터는 기무사의 감시망을 피해 적의 심장부에 직접 침투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였다. 유진은 차 안에서 권일상 중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기다리십시오. 사령관님, 당신이 만든 그 견고한 성벽을 제가 하나하나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주 외곽의 폐공장 단지에 도착한 알파팀은 은밀하게 대산 로지스틱스 창고 주변을 포위했고 열감지 카메라와 드론을 이용해 경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창고 주변에는 민간 군사기업 용병으로 보이는 무장 병력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707 부대에게 불가능이란 없었고 그들은 어둠 속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적의 사각지대로 파고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유진은 무정히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김대위의 신호를 기다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파주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대산 로지스틱스의 제2 물류 창고 주변에는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유진과 알파팀 요원들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발소리는 젖은 낙엽 위를 스치는 바람소리보다 더 작게 들렸다. 창고, 외곽을 순찰하던 사설 용병들이 잡담을 나누며 지나가는 순간 유진은 손신호 하나로 팀원들에게 진입 타이밍을 알렸다. 그들은 철조망의 사각지대를 절단기로 끊어내고 감시 카메라의 회전 주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지듯 침투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듯 크게 울렸지만 그들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창고 내부에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컨테이너 박스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천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지게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작업 현장을 스캔했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해외에서 수입된 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꺼낸 뒤 한글로 된 국방부 납품용 라벨이 붙은 새 박스에 옮겨 담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분류 작업이 아니라 값싼 수입품을 고가의 국산 군용 장비로 둔갑시키는 거대한 위조 공장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김민준 대위에게 서버실의 위치를 확보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자신은 가장 가까운 작업 라인으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증거물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녀는 인부들의 시선을 피해 쌓여있는 상자 뒤로 몸을 숨긴 채 방금 라벨이 교체된 박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최신형 방탄 플레이트라는 명칭이 붙은 검은색 세라믹 판들이 들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군에서 사용하는 정품과 똑같아 보였지만 유진의 예리한 감각은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다. 무게가 정품보다 가벼웠고 마감 처리가 조잡했으며 무엇보다 소재에서 풍기는 특유의 화학 약품 냄새가 달랐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소형 스캐너를 꺼내 플레이트의 성분을 분석했고 액정 화면에 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군 요구 성능인 레벨 4 등급, 즉 철갑탄을 막아내야 하는 방탄판이 실제로는 권총탄조차 간신히 막을까 말까 한 저급한 산업용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유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종이짝을 입혀 내보내는 살인 행위이자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였다. 그녀는 이 가짜 방탄판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들을 상상하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그 시각 김민준 대위와 기술요원은 창고 2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 겸 서버실에 잠입하여 메인 컴퓨터의 방화벽을 해킹하고 있었다. 대산 로지스틱스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허술했지만 그 안에 담긴 데이터의 양은 방대했다. 김 대위는 프로젝트 RS 폴더에 하위 디렉터리에서 납품 내역서와 거래 명세서를 다운로드했고 그 과정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고 이석훈 중사. 얼마 전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적의 저격에 사망한 김 대위의 동기이자 유진이 아끼던 부하의 동생 이름이 불량 장비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시 국방부는 이석훈 중사의 사망 원인을 적의 대국령 저격총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관통상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중사가 착용했던 방탄조끼는 대산 로지스틱스가 납품한 불량품이었고 정상적인 방탄판이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총탄에 뚫려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김 대위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이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백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전우의 피 묻은 유언장이었다. 서버 해킹이 거의 완료되어 갈 무렵 창고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침입자 발생, 제3구역 센서가 작동했다. 전원 수색해 사설 용병 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창고 안의 인부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유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퇴각 명령을 내렸다. 알파팀 작전 중지, 데이터 확보는 완료됐다. 전원 제2 탈출 경로로 이동한다. 교전은 최소화하되 막는 자는 가차없이 제압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2층에서 뛰어내려오는 김 대위 일행을 엄호하기 위해 연막탄을 투척했고 순식간에 창고 안은 자욱한 회색 연기로 가득 찼다. 용병들이 연기 속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지만 707 대원들은 이미 열감지 고글을 착용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정확한 급소 가격으로 기절시킨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맹수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민간인 용병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알파팀은 미리 확보해둔 환기구 통로를 통해 창고를 빠져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에 탑승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들의 비장함이었다. 김 대위는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유진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단장님, 이석훈 중사, 그 친구가 입고 있었던 게 이놈들이 만든 불량 방탄조끼였습니다. 놈들이 죽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쥔 손에 힘을 주어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유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추악한 진실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권일상 중장과 박진태 대령, 그리고 대산 로지스틱스의 회장.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죄책감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는 괴물들이었다. 유진은 이 싸움이 단순히 비리 장교 몇 명을 옷 벗기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유진과 팀원들은 즉시 확보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대산 로지스틱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불량 장비 납품으로 얻은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이 홍콩과 스위스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세탁된 뒤 다시 국내의 차명 계좌로 유입되고 있었다. 그 계좌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진태 대령의 가족뿐만 아니라 권일상 중장의 후원회 사무실, 심지어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엮여 나왔다. 이것은 군과 정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였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대산 로지스틱스가 군납 입찰을 따내는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을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심지어 협박과 폭력까지 동원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녹취록 속에서 박진태 대령은 대산의 임원에게 군복 입은 놈들은 돈이면 다 해결돼. 내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고 불량품이든 뭐든 일단 납품이나 해 라고 말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 녹취록을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군인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가장 더러운 오물통에 처박고 있었다. 유진은 분석실 화이트보드에 그들의 인맥도와 자금 흐름도를 그려나갔고 그 중심에는 권일상 중장과 대산 로지스틱스의 회장 최만호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쥐고 공생하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였으며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했다. 그리고 그 덫의 미끼는 바로 유진 자신이어야만 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유진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포 라이터를 꺼내 팅팅 소리를 내며 불꽃을 바라보았다. 이석훈 중사의 얼굴이 불꽃 속에 어른거렸다. 넉살 좋게 웃으며 단장님,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외치던 그 젊은 청년의 미소가 이제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유진은 라이터 뚜껑을 닫으며 맹세했다. 석훈아, 내가 널 죽인 놈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줄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다. 그날 오후 유진은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에 임했다. 박진태 대령의 감사팀은 여전히 부대를 휘젓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지만 유진은 전과는 달리 그들의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넘겼다. 그녀의 태도 변화에
박대령은 의아해하면서도 드디어 유진이 굴보겠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유진의 집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거만하게 말했다. 한소령,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진작에 기었으면 서로 좋았잖아. 유진은 서류를 검토하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대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박대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었다. 하지만 유진의 책상 아래 그녀의 손은 소형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대령의 방심을 유도하여 그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떠벌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군.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자네도 한 자리 챙겨줄 수 있어. 우리 라인에 줄을 서란 말이야. 박대령은 신이 나서 대산 로지스틱스와의 관계를 은연중에 과시하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뒷배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권 중장의 오른팔이며 차기 진급은 나 노은 당상이라고 떠벌렸다. 유진은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며 그가 더 많은 정보를 흘리도록 유도했다. 대령님, 그런데 대산 쪽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유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문제야. 군대 물건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전쟁도 안 나는데 누가 그걸 신경 써 서류만 완벽하면 그만이야. 그 한마디가 박 대령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부패한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유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박 대령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했다. 이제 물증뿐만 아니라 육성 증언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권일상 중장이라는 몸통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다. 유진은 김민준 대위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민준아, 정보를 흘려 우리가 인천항 사건에 진짜 원본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을 내. 그리고 그 장부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이것은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이성을 잃고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고 유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며칠 후 유진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유진 소령,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유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물건의 가치를 잘 아시는 것 같군요. 어디서 뵙겠습니까? 미끼를 문 물고기가 낚싯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유진은 약속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탄 창을 확인하고 철컥 소리와 함께 슬라이드를 당겼다. 기다려라. 내 놈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 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707 특수임무단장 한유진. 그녀의 방역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유진이 인천항에서 확보한 비밀 장부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흘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국방부 정보망은 발칵 뒤집혔고 박진태 대령의 휴대폰은 불이 날 정도로 울려대기 시작했다. 유진은 대포폰을 이용해 장부의 표지와 가장 치명적인 페이지 한 장을 찍어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처럼 위장해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사의 이메일로 전송했는데 사실 그 메일 계정은 기무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허니팟이었다. 기무사 사이버 수사팀이 이 메일을 가로채는 순간 박 대령은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렸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움켜쥐었고 자신의 안위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에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육군 본부 집무실에 앉아있던 권일상 중장은 박 대령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시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갈색 액체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그의 무너져 내리는 권력을 예고하는 듯했다. 권 중장은 유진을 단순히 건방진 여군 장교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밟아주려 했으나 그녀가 자신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그는 박 대령에게 당장 유진을 잡아오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곧 이성을 되찾고 더 은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707 부대 내 자신의 은신처에서 도청장치를 통해 그들의 당황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그들을 낚을 미끼를 던질 차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기무사 감시망에 노출된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박 대령의 전화를 일부러 2번이나 무시한 뒤 3번째 벨이 울릴 때야 비로소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대령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숨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유진은 지친 듯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더 이상 군 생활에 미련이 없고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박 대령은 유진의 태도 변화에 의심을 품으면서도 당장 장부를 회수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성의를 요구했고 이는 탐욕스러운 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다. 그들은 유진 역시 결국 돈 앞에 무릎 꿇는 속물적인 인간일 뿐이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이 오판은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 대령은 권 중장과 상의한 끝에 오늘 밤 은밀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약속 장소는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빌라 K로 대산 로지스틱스 최만호 회장이 소유한 비밀 별장이자 로비의 산실로 알려진 곳이었다.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CCTV와 사설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하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에 그들은 그곳이라면 유진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유진은
그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했고 혼자 오라는 그들의 조건에 순순히 동의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그녀는 즉시 알파팀을 소집했다. 알파 팀원들은 작전 회의실에 모여 빌라 K의 위성 사진과 평면도를 분석하며 침투 경로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민준 대위는 유진이 미끼가 되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유진의 결심은 확고부동했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꼬리를 드러내지 않아. 내가 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너희는 외곽 경비를 무력화하고 내 신호에 맞춰 진입한다. 신호는 거래성사라는 단어다. 그 말이 들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유진의 단호한 명령에 김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작전에 앞서 최첨단 장비들을 자신의 몸에 은밀하게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007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파이 장비들이었다. 그녀의 정복 단추 중 하나는 초소형 카메라로 교체되었고 이는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외부의 알파팀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그녀가 신은 전투화 굽 안에는 고성능 위치 추적기와 도청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위치 파악과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밤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유진은 검은색 세단을 몰고 가평을 향해 출발했고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지만 유진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김 대위가 이끄는 알파팀의 승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등 주행으로 은밀하게 뒤따르고 있었다. 유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버지가 겪었던 수모와 죽어간 부하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빌라키의 육중한 철문 앞에 도착하자 무장한 경비원들이 차를 막아쓰고 삼엄한 검문을 실시했다. 그들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유진의 몸을 수색했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발견하고는 거칠게 압수했다. 유진은 순순히 무기를 내주며 양손을 들어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몸과 두뇌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경비원들은 그녀의 몸에 숨겨진 초소형 장비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무정의를 통해 손님 입장, 무장 해제 완료라고 보고하며 철문을 열어주었다. 차를 주차하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로비가 나타났고 벽면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걸려 있어 주인의 과시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 모든 사치품들이 병사들의 피와 고름을 팔아 산 흉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내를 맡은 집사는 유진을 2층의 접견실로 안내했고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르는 유진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접견실 문이 열리자 권일상 중장과 박진태 대령 그리고 대산 로지스틱스의 최만호 회장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유진이 들어오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반겼지만 그 눈빛 뒤에는 차가운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권 중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게, 한소령. 생각보다 빨리 왔군. 자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네. 유진은 그들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짧게 목례를 했고 긴장감을 감춘 채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박대령은 탁자 위에 놓인 007 가방을 열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들어 있어 시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건 착수금이야. 장부 원본을 넘기면 이 가방에 10배를 더 주지.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위조 여권과 신분 세탁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어때? 군인 연금으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지. 박 대령의 말투는 유혹적이었지만 유진은 그 돈이 병사들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연기하며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확실히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군요. 하지만 제가 장부를 넘기면 저를 살려두실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유진의 질문에 최 회장이 껄껄 웃으며 끼어들었다. 한소령, 우리는 비즈니스맨이야.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자네가 입만 다물고 사라져준다면 굳이 피를 볼 이유는 없어. 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장부를 받는 즉시 자신을 제거하겠다는 사리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장부처럼 보이게 포장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좋습니다. 거래를 하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진이 말을 꺼내자 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제가 707을 떠나기 전에 이석훈 중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 방탄조끼, 알고도 납품한 겁니까? 유진의 돌발 질문에 실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권 중장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고 박 대령은 당황하여 최 회장의 눈치를 살폈다. 이것은 유진이 그들의 육성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 권 중장은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 아직도 그런 감상적인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래. 솔직히 말해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 희생이 따르는 법이야. 그깟 병사 하나 죽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권 중장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말은 유진의 단축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고 동시에 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알파 팀원들의 이어폰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트럭 안에 있던 김민준 대위는 그 말을 듣고 주먹으로 벽을 쳤고 진입 명령만을 기다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진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군요.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 잘 알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고 그 행동에 박 대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야. 돈을 받기로 했잖아.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거래 조건이 안 맞네요. 저는 쓰레기들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넥타이 핀 마이크에 대고 작전 개시 신호를 외쳤다. 거래 결렬, 전원 진입하라.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빌라 밖에서 굉음과 함께 섬광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최루탄이 실내로 날아들었다.
당황한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와 707 대원들의 진입구호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 중장과 박 대령은 혼비백산하여 탁자 밑으로 숨으려 했고 최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유진은 순식간에 테이블을 발로 차 박 대령을 넘어뜨리고 권 중장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사령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서늘했다. 섬광탄이 폭발하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할 듯한 백색의 섬광이 접견실을 집어삼켰고 고막을 찢는 듯한 이명이 실내의 모든 소리를 잠재워 버렸다. 일반인이라면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러워했을 상황이었지만 유진은 이 순간을 위해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상태였기에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녀는 시야가 차단된 혼란 속에서도 기억해둔 위치를 향해 정확하게 타격했고 최 회장의 곁을 지키던 거구의 경호원이 억눌린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707 특임단장의 분노가 폭발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박진태 대령은 눈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도 품 안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려 발버둥 쳤지만 유진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바람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날이 박 대령의 손목을 강타하자 권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곧이어 그녀의 무릎이 박 대령의 복부를 꿰뚫듯 가격했다. 박 대령은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서 거품을 물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유진은 쓰러지는 그의 멱살을 잡아채어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먹이를 찢어발기는 맹수보다 더 차가웠으며 박 대령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권일상 중장과 최만호 회장은 경호원들의 필사적인 방어를 방패 삼아 접견실 안쪽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벽난로가 회전하며 드러난 어두운 통로는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최후의 도주로였고 그곳을 통과하면 지하 벙커로 이어지거나 외부로 연결된 헬기장으로 갈 수 있었다. 유진은 박 대령을 기절시킨 뒤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남은 경호원 2명이 칼을 뽑아들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간을 끌려 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로 살인 기술에 능숙한 베테랑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접견실의 강화 유리창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나며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알파 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실내로 들이닥쳤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착지한 김민준 대위와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용병들을 향해 테이저건과 고무탄을 발사하며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김 대위는 유진의 앞을 막고 있던 용병의 어깨를 개머리판으로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유진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단장님은 놈들을 쫓으십시오. 절대로 놓쳐선 안 됩니다. 유진은 김대위의 엄호를 받으며 열려있는 비밀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고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질주하며 앞서 도망친 2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추적했다. 통로 내부는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어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음산했고 눅눅한 공기 섞인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권 중장과 최 회장은 나이와 체력의 한계로 인해 멀리 가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아까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살고자 하는 추악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이 그들을 따라잡기 직전 통로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회장의 최측근 수행원이 불쑥 튀어나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기습을 감행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상체를 뒤로 젖혀 공격을 피했지만 파이프 끝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격투는 유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좁은 벽을 이용해 몸을 날리는 삼각 점프를 시도하며 수행원의 머리 위를 넘어갔다. 공중에서 낙하하며 그녀의 팔꿈치가 수행원의 뒷목을 강타했고 거구의 사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실신했다. 권일상 중장은 막다른 곳에 위치한 지하 벙커에 육중한 철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만호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제발 문 좀 열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일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가 당신들의 종착역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추태를 부리고 죗값을 받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좁은 통로를 울리며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권 중장은 유진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실탄이 장전된 리볼버 권총을 꺼내 유진을 향해 겨누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어 조준이 불안정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쏴버리겠어. 네가 감히 별 3개를 단 장군에게 이럴 수 있어. 이건 하극상이야, 반란이라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방패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권위의 비참한 몰락을 보여줄 뿐이었다. 유진은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차갑게 비소했다. 반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부하들의 목숨을 팔아넘긴 당신이 할 말은 아닙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장사꾼일 뿐입니다. 쏘고 싶으면 쏘십시오. 하지만 그 총알이 내 심장을 뚫더라도 당신의 죄는 덮을 수 없을 겁니다. 유진의 기백은 총을 든 권 중장을 압도했고 그는 유진의 당당함에 눌려 반가쇠를 당기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그때 유진은 권 중장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악! 권 중장의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져 미끄러졌고 유진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를 찍어 눌렀다.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더럽힌 부패한 장군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비참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옆에 있던 최 회장은 이미 공포에 질려 바지 가랑이를 적신 채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유진은 무정의에 대고 타겟 확보 완료, 상황 종료 라고 짧게 보고했고 곧이어 김민준 대위와 알파 팀원들이 통로로 들어와 권 중장과 최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 대위는 권 중장을 일으켜 세우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당신들 때문에 죽어간 이석훈 중사와 수많은 병사들에게 사죄하십시오. 당신들은 군사 법정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권 중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빛나는 계급장은 이제 그저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잠시 후 빌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유진이 사전에 연락해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조사팀과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현장에 도착했다. 유진은 로비로 끌려 나온 박진태 대령과 마주쳤는데 그는 수갑을 찬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여자가 군복을 입고 설치니 꼴이 우습다고 하셨습니까? 그 우스운 여자에게 잡힌 기분이 어떠십니까? 대령님. 박 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유진은 특별조사팀 책임자에게 확보한 녹음기와 카메라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고 그 안에는 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책임자는 증거물을 확인한 뒤 유진에게 경례를 하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한유진 소령님,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이들 모두를 구속 기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국가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유진은 묵묵히 경례를 받아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범인들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은 건물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웠던 전투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그녀의 뺨에는 아까 스친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통증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련함과 안도감이 더 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고 흔들리는 불꽃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보셨나요? 제가 해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그리고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김민준 대위가 다가와 유진의 어깨의 담요를 덮어주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단장님, 치료부터 받으셔야겠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유진은 커피를 받아들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보다 우리 대원들, 다친 사람은 없나. 그녀는 끝까지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였고 김대위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네, 전원 경상입니다. 모두 단장님 덕분입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지만 유진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크고 듬직해 보였고 707 부대원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무언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 밤의 작전은 작전명 장군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군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될 것이었다. 호송차들이 줄지어 사라지고 빌라케이에 화려했던 불빛이 꺼지자 주변은 다시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은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빌라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일이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뉴스에서는 권일상 중장의 비리 사건이 대서특필될 것이고 군 내부에는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한유진이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신념과 믿고 따르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유진은 차를 몰아 부대로 향하는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군모를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인 한유진으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동이 터오는 지평선을 향해 달리는 그녀의 차는 마치 새로운 희망을 싣고 달리는 전차처럼 힘차고 거침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은 가평의 호화 별장인 빌라K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체포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고 모든 뉴스 채널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를 내보내기에 바빴다. 헬리콥터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는 권일상 중장과 박진태 대령 그리고 대산 로지스틱스 최만호 회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는데 그들의 축 늘어진 어깨와 고개 숙인 모습은 권력무상을 실감케 했다. 앵커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군 고위 장성들이 방산 비리에 연루되어 불량 장비를 납품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특히 사망한 이석훈 중사가 착용했던 방탄조끼가 사실은 저가형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될 정도로 비난 폭주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열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군 개혁을 요구했고 더 이상 군 내부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졌다. 대통령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여 선격 없는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이 공조하는 대규모 합동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한유진 소령은 부대 내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격려 전화와 편지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부대원들의 안위와 명예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김민준 대위가 들어와 부대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보고를 올리자 유진은 그제야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하지만 들뜨지 않도록 주의해줘. 우리는 군인이야. 정치가 아니라 임무에 집중해야 해. 일주일 후 유진은 피고인이 아닌 핵심 증인 자격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단상에 앉은 국회의원들과 군 수뇌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주시했고 유진은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뒤 권일상 중장과 박진태 대령이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어 청문 회장을 압도했다. 유진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대산 로지스틱스의 자금 흐름도와 불량 장비의 시험 성적서 조작 내역을 낱낱이 공개했고, 이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특히 그녀가 이석훈 중사의 뚫린 방탄조끼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이 구멍은 적의 총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들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장내는 숙연해지다 못해 침묵에 휩싸였다. 권일상 중장은 변호인의 뒤에 숨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박진태 대령은 억울하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추태를 보였다. 청문회가 끝난 뒤 군사법원은 권일상 중장과 박진태 대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그들의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 조치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그들이 은닉한 재산은 전액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고, 대산 로지스틱스는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부패한 권력은 심판받았으며 707 특수임무단은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 유진은 법원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을 맞았고,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며칠 후 유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군 보훈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한태평 예비역 대장이 입원해 있었다. 병원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유진에게는 그 냄새가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익숙한 향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밖을 내다보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한태평 장군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날카롭고 강인하게 살아있었다. 유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옷 벗게 만들었던 그 부패한 카르텔, 제가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회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진의 이야기를 듣는 한태평 장군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그의 입술이 실룩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움직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유진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그것은 1장 챕터 1에서 박진태 대령이 유진에게 가했던 모욕적인 손길과는 정반대의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손길이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한 단어를 내뱉었다. 장하다. 그 짧은 한마디는 유진이 평생을 기다려온 인정이자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유진은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한태평 장군은 투박한 손길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었으며 군인이라는 굴레 때문에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지포 라이터를 꺼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불꽃,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저만의 불꽃을 태우겠습니다. 한태평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병원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으며 붉게 물든 이 저녁 노을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리고 부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차는 707 부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돌아갈 곳, 그녀가 지켜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부대에 도착하자 연병장에는 훈련 열기가 가득했고 대원들은 땀 범벅이 된 채 구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힘찬 함성 소리가 부대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김민준 대위가 달려와 거수경례를 붙였고 대원들은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도열하여 지휘관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가득 차 있었고 유진은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유진은 단상에 올라 대원들을 둘러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주목 우리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전개 707 특수 임무단이다. 앞으로 어떤 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길 것이다. 알겠나? 대원들은 악 하는 기합 소리로 화답했고 그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새로운 임무가 하달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작전 상황실에 붉은 경광등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유진은 지체 없이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베레모를 고쳐 쓰고 자신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바라보았다. 한유진. 그 이름 세 글자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가자라고 짧게 중얼거리며 작전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혔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로는 김민준 대위와 알파 팀원들이 든든하게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일치되어 울려 퍼졌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먹이를 찾아 나서는 호랑이 떼처럼 위용이 넘쳤다. 세상은 그녀를 장군의 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백호 바이후라고 정의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하얀 호랑이. 한유진 소령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